해변 한 귀퉁이에 자리한 조그만 비석은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ないけども、とにかく会ってお礼をね言いたいと。もしあの時の僕が愛護って背中させてくれたおばあちゃんでもいればね、助けてくれた恩人だからってんで、とにかくお礼を言いたいっていうのはまず一つ。제주 북서쪽 협재 해수욕장에서 뱃길로 약 15분. 바다 저 너머엔 천년의 섬 비양도가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비양도 앞바다였다. 제작진이 제보를 받은 것은 3개월 전. 비양도 앞바다에 태평양 전쟁 당시 군함이 수장돼 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첫 번째 탐사가 시작됐다. 네, 현재 좌표는 북위 33도 24.32, 동경 126도 14.43 위치인데, 비양도 포구하고 옹포 포구 바로 사이에 되겠습니다. 옹포 포구에서 서쪽으로 900m, 비양도 포구에서 동쪽으로 900m,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한림항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1600m 정도 되겠습니다. 수심이 약 한 12m, 최저 수심일 때 한 12m, 지금 현재 12m 정도, 그리고 저질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중 탐사를 위해서 동원된 다이버는 총 6명. 모두 10년 이상이란 수중 탐사 전문가들이다. 다이버들이 바닷속 유영을 시작하고 약 30분 후 군함이 수장되어 있다고 제보를 받은 좌표에 수심 11m 지점에 도달했다. 이곳에는 암초들 뿐 침몰한 군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암초에 붙어있는 해초를 떼어내자 녹슨 철제 파편으로 보이는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탐사를 위해 임펠라라는 유압 장비까지 동원했다. 주변의 모래를 빨아들여 준설 작업을 도와주는 장비다.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 준설 작업. 비양도 앞바다, 북위 33도 24.32, 동경 126도 14.43 지점. 이곳에서 군함의 잔해로 보이는 쇳덩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잔해 주변에는 배관으로 보이는 금속성 쇳덩이와 나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런 잔해는 일대 바닷속 100여 미터 구간에 걸쳐 발견됐다. 군함의 잔해가 있는 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발견됐다. 아직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형태를 온전히 보존한 탄약 상자. 수류탄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 다이버는 탄피가 발견된 인근의 모래바닥에서 무언가를 찾은 듯 모래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새까맣게 변한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다이버는 조심스럽게 유골을 건져 올렸다.
유골은 70여 년 전 군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의 것으로 보였다. 유골은 지금 배 윗부분에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상태고 저희 경사대원들이 손으로 모래를 헤쳐나가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전시에 폭격에 의해서 아마 배가 파손됐을 당시 그런 화력에 의해서 감기된 것 같습니다. 70년 전 비양도 앞바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배가 침몰한 이유는 무엇이고 유골의 주인은 누구일까? 수중 탐사를 통해 발견된 유골의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서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바닷속에서 70년 동안 수장돼 있었던 유골을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차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에만 약 3주가 걸렸다. 중앙법의학센터에서 감정한 결과 현재 유골이 많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 성별은 감정이 불가능하고 연령대는 한 40대 초중반 정도로 본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수장돼 있었던 까닭에 두개골은 감식이 어려웠다. 하지만 치아의 상태는 괜찮은 편이었다. DNA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안면부에 있는 뼈 부위는 굉장히 많이 지금 소실이 된 상태인데 남아있는 그 치아 상태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전자 결과를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성별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하고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아시아인지 비아시아 계통인지 이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골과 함께 바닷속에서 발견됐던 철모. 전문가의 감식 결과 태평양 전쟁 당시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총과 기관총의 총탄과 탄피도 70여 년 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소총의 이제 탄피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처럼 어떤 철제 이런 형태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죽 제품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평양 전쟁 때 사용되어졌던 것만은 분명하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양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군함 침몰 사건. 그 단서는 뜻밖의 40년 전 신문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1975년 발간된 제주신문에는 지잔마루를 격침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미 공군사관학교 사학교관 도널드 M. 비숍 씨가 그해 4월 25일 미국 코리아 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1945년 4월 14일 새벽 4시경 일본의 4,000톤급 탄약 수송선 지잔마루와 수송선을 호위하는 군함이 비양도 앞바다에 있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미군의 잠수함이 얕은 수심에 잠항을 포기하고 어둠을 무기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일본 함정을 향해 회심의 어뢰 한 발을 발사했지만 빗나가 해변에서 폭발했다. 폭발과 함께 조명이 비춰지고 잠수함이 발각됐다. 잠수함의 공격을 감지한 일본군이 공격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타일런트호는 도주를 포기하고 어뢰 2발을 다시 발사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600m 상공까지 치솟았다. 지잔마루가 명중된 것이다. 타일런트호는 공격 태수를 갖추는 일본 호위함에도 연이어 어뢰를 날렸다. 그리고 두 척을 차례로 격침시켰다. 당시 인근에 살고 있던 제주도 주민들은 70년 전 새벽에 벌어졌던 일대 해전을 아직까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그 새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잠잘 때, 큰 폭발 소리와 계엄 소리와 하늘이 빨가갖고 저 옹포 앞바다에 그더니 조금 있더니 5개 대구래 5개 대구래. 그래서 한리망 일대에도 일본 군용 선박이 많이 거기 정박해 있었는데 이 일본 군함들을 타겟으로 해서 미국 잠수함이 직접 공격을 했던 게 45년 4월 14일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세 척의 일본 군용 선박이 격침을 당해서 이제 침몰하게 되고 그 안에 승선해 있던 일본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고 폭발 과정에서 숨진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제주 앞바다에서 격침된 수송선 지잔마루 어떤 배였을까? 일본 제3의 무역항에 있는 고베시에는 전물 선박 자료관이 유일하게 있다. 이곳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침몰한 민간 선박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전쟁 당시 침몰했던 3천여 척의 배에 대한 설명이 일본 방위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기록되어 있다. 1945년 제주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잔마루도 한 장짜리 자료로 남아있었다. 이 배의 정확한 명칭은 주산마루. 1945년 4월 11일 군수물자를 싣고 중국 상하이로 향했던 주산마루는 14일 새벽 4시 7분 제주 비양도 북위 33도 25분 동경 126도 15분의 좌표에서 미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취재진이 선체의 잔해를 찾아낸 좌표와 일치하는 곳이다. 民間船を使う言い方なんですよ。貨物船とか客船とかそういう船は全部国家管理になってしまった。国家が使う船で、人物を運ぶ船として従事したのが中の一隻で13丸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軍艦じゃありません。 당시 주산마루에 탔던 사람은 총 485명, 이 가운데 선원은 49명이 전사했다고 기록됐다. 나머지 400여 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명문사립 메이지대학교. 오츠카 하츠시게 교수의 수업이 있는 날이면 강의실은 언제나 만원이다. 오츠카 교수는 일본 고고학계에서 손꼽히는 학자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메이지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는 것은 빠뜨리지 않는 오츠카 교수. 그는 주산마루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했다. 오츠카 교수가 취재진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제주 비양도 사진. 비양도는 그에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대학에 가는 대신 군대를 택했던 오츠카 교수. 해군에 배치된 그는 상하이로 가는 배에 타게 되었다. 그 배가 바로 주산마루였다. 근데 사생으로 가야 한데 5日だったか1週間ぐらい帰ったんでいて、そしたら船が来たと、乗れと。それが13丸だったんです。ですから私が船を選んだわけじゃなくて、日本の軍部が決めたんでしょうね。輸送船ですから、軍艦ではなくて13丸というのはほんのに輸送船ですからね。品物や兵器や兵隊を運ぶ専門の船ですからね。だから自信はあったけども。 그는 주산마루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주산마루는 탄약 수송선으로 알려졌지만 뱃머리에는 어뢰 36발이 실려 있었다. 미 잠수함의 공격이 공교롭게 뱃머리로 향하면서 주산마루에 실려있던 어뢰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면서 침몰하게 된 것이다. 뱃머리부터 가라앉기 시작해 약 400여 명이 수장됐다는 것이다. その13番だったら一発いやもう一発で36発の誘爆したと思うんですよね。機関室やなんかの乗組員あっち約100人で全体で500人で生き残ったのが135かくらいだと私は思ってますけどね。독일の個人 밧줄 하나를 잡고 우여곡절 끝에 탈출한 그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다 한 어민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를 구해준 사람은 미야모토 요시카라는 일본 이름도 가졌던 제주도민이었다. 그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2번이나 제주를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俺と命の恩人ですからね。まあ何たって背中を優しく愛護って舐めてくれたあれは一生忘れないなというね。母親に会ったような気したからね。まあ人間愛というか情愛というかあんな日本人が海のそこでやられて流行ってきたのをかわいそうにっていうかしっかりっていうか激励が背中をね何度も愛護ってねこうさせてくれたんですよね。これはもうね身震いしたな嬉しくてっていうか。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일본군 수송선 주산마루. 당시 제주 비양도 앞바다 속에 수장된 사람 중에는 일본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취재진이 일본에서 입수한 한 장의 문서. 당시 주산마루를 만들었던 회사 다이렌 기선의 내부 문서다. 이 문서에도 전사한 선원이 4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배 자료관의 내용과 일치한다. 하지만 옆에는 5명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일본인 선원이 아닌 외국인 희생자 숫자인데 희생된 외국인은 모두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それは中国人だけじゃなくて朝鮮人の船員さんもほとんど徴用されたから特に大連汽船っていうのは朝鮮に近いので、朝鮮人を使いやすいという立場があったので、日本人以外にも多くの朝鮮人を使っていたと。その中で受産丸の中でやはり5名の船員さんが犠牲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ます。ほぼ確実だと思います。台湾の人の可能性もありますけれども、でも場所から言ったら台湾人の船員を徴用す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と思います。 70여 년 전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무렵 평화롭기만 했던 비양도 앞바다는 미군과 일본군이 서로 총구를 겨누는 격전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1945년 4월 14일) 주산마루가 침몰하던 날 새벽 비양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주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고 며칠 몇 날을 이 북발이 터지는 거라 북발을 어떻게 실러 놓았는지 팡팡하면 큰 쇳덩어리도 이 지붕 넘어가지고 밭에 와서 떨어진 데도 있고. 침몰하는 배에서 일본군을 구한 건 비양도 주민들이었다. 여기 와서 이제 죽 끓여 먹이면서 이제 살린 사람이 몇십 명 됐어. 저 100명 이상 되신 것 같아. 비양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 구제했으니까. 그 바닷가에 가려면 아이고 여기 군인 죽은 사람 올라난디라 해서 막 무서워갖고 우리 어릴 때니까. 어뢰 36개가 한꺼번에 폭발한 주산마루. 당시 폭발음은 해안가뿐만 아니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산간마을에서도 들렸을 정도라고 한다. 협지 사람들이 올라왔어. 왜 왔느냐 이거 피난 왔다. 왜?
흡지가 이제 불바다 쪽에 있다. 이런 배가 부서졌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모르겠다. 어때서 부서졌는지 연기가 나서 불바다가지니까 우리 무서워서 이제 이리 왔다 해서 올라오는 거라. 걔 집에서 마을에서 이제 내가 앉아서 근데 천둥 치는 소리가 이제 두루룩 막 흡지서 저 거리가 먼지서 그 폭파되는 소리가 그만가장 들렸으니까 얼마나 컸어 이게. 소리가 나는 이제 냉중에 원래 동산에 왔는 분이 그 연기가 그렇게 나거든. 당시 미군의 공격으로 희생된 일본군은 약 500여 명. 폭격이 있은 후 한참 동안 해안가로 일본군의 썩은 시체들이 밀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썩은 개가 됐던 말이 있을 정도다. 그쪽에 저기 수습했다고 하는데 시신들 묻고 시신들이 어디냐면은 저 집 주택이 있어. 저 주택 차들 다니는데 새로 지은 저 주택 거기가 그 모래밭인데 시신들을 거기 저 임시 그 매장들을 다 그때 했어.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좀 수거해갖고 그렇지. 자기네 그 집계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저거 침몰됐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저기는 수순들을 수습해서 가기도 하고. 침몰한 주선마루는 한동안 뱃머리가 박힌 채 비양도 앞바다에 방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선체를 고철로 뜯어냈고 방파제에 쌓인 것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여기 보면은 저 방파제 앞에도 큰 그 대포 그걸 뭐라 할까 포를 갖다 놔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그 위에서 다이빙 하면서 해수욕을 하면서 어린 때 별게 다 있죠. 포든 뭐든 옆에 철판 뭐 안 할 거 없이 그 철 종류 그런 거 어떤 때는 철만 아니고 나무 종류나 또 일본 사람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식기 같은 것도 있을 거 별의별 게 다 있을 거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서 구경하거든. 거기 가서. (70년이) 흘렀지만 제주도는 그때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비양도를 지척에 둔 한림항. 1940년대 한림항은 일제의 주요 군수 거점이었다. 비양도가 있어서 배를 숨기기 쉬웠고 수심이 10m 안팎에 불과해 잠수함의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었다. 한림항은 당시 제주에서 가장 큰 항구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통조림, 전분 등 각종 공장이 있었던 곳. 공단이 형성된 까닭에 한림항에서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한림항 주변에 있었던 다케나카 공장. 이곳은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통조림 공장이었다. 1,200명 정도는 분여자로 교대로 하면서 그게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항으로부터 이제 고등어 전갱이가 오면 뭐 차로 실어 오는 게 아니라 저희 도로가 이렇게 그 레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밀려가지고 계속 공장을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물도 좋고 바로 옆에다가 얼음 공장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현재 그걸 기점으로 해서 군수 물품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이 그 공업지구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공장 안에는 소 도축장이 따로 있고 한 번에 소 수백 마리를 잡을 정도로 컸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굴뚝 하나만 홀로 남아 있다. 그 굴뚝은 제가 뭐 나도 이렇게 봤지만은 지금 그때 당시에 동양에서는 잿강 공장, 통조림 공장은 동남아에서 최고 크고 굴뚝도 제일 높았다고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굴뚝 하나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군의 전략기지이자 군수품을 조달하던 곳. 그것이 바로 미군이 비양도 앞바다에 있던 주산마루를 공격한 이유였다. 제주도라는 위치 자체가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본토를 공격하는 미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강력한 진지에 기반한 방어진지 공격진지가 자기 뒤통수에 있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로 향하는 모든 배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한림항뿐만이 아니었다. 이곳 표선 앞바다 바닷속에도 침몰한 군함의 잔해가 남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침몰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한 2-3m 정도 크고 길이는 하여튼 3m, 한 4m 정도 이렇게 크게 있고 품은 한 2m 정도 이렇게 항상 짠물에서 뭐 하니까 녹아 빠져 알로. 그 옆으로 우리가 할머니들이 말할 때는 군함이 들어와서 막 총 쏘고 이제 그런 뭐가 있었다. 이제 그런 정도만 듣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 함정이 침몰한 위치를 표시한 지도. 이 지도에 따르면 당시 제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 해상에서 200척이 넘는 일본 배가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년 전 한반도 바다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特にアメリカ軍は輸送船団ですよね。商船をたくさん狙うんです。兵隊潰すよりも船潰し輸送船潰した方が早いというので、ただやっぱりその中でその1944年後半から朝鮮半島の沖を通るのがものすごくたくさん狙われますので、実は沈められた船の数から言ったら南方のよりも要するに朝鮮半島沖がものすごく数が多くて、先ほどもちょっと数えました240-250隻ですか。で最終時では30数隻ですね。 1940년대 제주는 태평양 전쟁의 전장이었다. 일본은 수도 도쿄가 폭격당하고 미군의 본토 상륙에 임박하자 결호 작전을 실시했다. 결호 작전은 일본 전 영토를 7개 구역으로 나눠 최후의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를 사수하기 위한 것이 결 7호 작전. 제주는 본토 밖의 유일한 작전지였다. 제주 남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서귀포 대정읍. 이곳에 제주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인 알뜨르 평원이 있다. 밭 한가운데 거대한 무덤처럼 보이는 콘크리트 더미. 높이 4m, 길이 10m, 폭은 20여 미터에 이른다. 불과 얼마 전에 지은 것처럼 탄탄하다. 당시 일제가 자랑했던 전투기 제로센을 위한 비행기 경납고다. 알뜨르 비행장이 만들어진 것은 1931년 만주 사변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곳은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곳.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기지이자 결 7호 작전 수행을 위한 전진 기지였다. 일본에서도 보면은 이런 경납고 같은 경우는 시멘트로만 만든 경납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알뜨르 비행장에 있는 경납고는 모래와 자갈, 시멘트 거기에다가 철근까지 섞어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제가 알뜨르 비행장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겼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뜨르에는 3개의 오름이 있다. 가운데 있는 오름인 세달 오름의 지하. 이곳은 오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뚫어놓은 동굴이 있다. 동굴은 성인 67명이 나란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다. 갱도는 오름 깊숙이까지 이어져 있다. 세달 오름의 동굴은 알뜨르 3개 오름의 지하를 관통하고 있었다. 일제는 세달 오름 지하뿐만 아니라 정상에도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오름 꼭대기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그 입구로 들어가면 거대한 원형 공간이 나온다.
이곳이 항공기를 사격하는 고사포 진지다. 원형 진지의 둘레엔 포탄을 넣는 곳과 병사가 대기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직경 5m에 높이 1.5m. 일제는 진지 중앙에 거치대를 마련하고 멀리 해안이 바라보이는 지점에 고사포를 배치했다. (1945년) 당시 3달 오름 정상에 배치된 고사포는 2대.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은 미군의 제공권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고사포는 미군의 폭격에 대응하는 중요한 무기였다. 미군이 이쪽 알투르 비행장 일대를 점령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 삼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으로서는 이 모스크바 일대를 방어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군사시설들이 이 일대에 구축이 되는 겁니다. 알뜰 인근에 있는 단산. 산 중턱에 동굴 입구가 뚫려 있다. 일제는 단산의 단단한 안반을 부수고 400m에 이르는 동굴 진지를 8개나 만들었다. 벙커도 있고 방도 있고 내후반 정도는 꾸며지고. 단단한 바위를 부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넣기 위해 구멍을 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갱도의 한쪽 끝에 있는 콘크리트로 된 토치카. 토치카의 총안구는 해안을 향해 나 있다. 해안에서 상륙하는 미군과의 일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오름마다 작게는 2~3개에서 많게는 60개 이상의 동굴 진지가 구축된 곳도 있었다. 일제가 제주에 만든 동굴 진지는 약 800개. 이 동굴을 만들기 위해 매일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동원됐다. 태평양 전쟁 당시 제주도 서남부 일대는 미군이 가장 유력한 상륙 예상 지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꼽혔는데 그래서 일본군이 이쪽 일대를 상당히 중시하게 된 거죠. 해서 이쪽 단산뿐만 아니고 송악산, 그다음 월라봉, 군산, 삼방산 일대가 전부 이러한 일본군이 대규모 지하 진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만든 조선군 병력 배치도. 지휘부인 제58군 사령부가 있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군 사령부가 있었다. 당시 관동군 전차부대를 비롯해 제주에 집결한 병력은 7만여 명. 조선에 배치한 전체 병력 24만 가운데 3할이 제주에 집중 배치됐다. 제주는 일제의 소나기에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바로 이때 제주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대 해전. 어류를 싣고 가던 일본군 수송선 주산마루의 침몰. 이것은 제주 해상을 차단할 수 있게 된 미국이 일본 본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됐다. 要はあそこが非常にやっぱり日本軍にとって大事な場所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そこをまた自産丸がそこを通過すると。だからそこをまたアメリカ軍が狙うという、そのあれですね、関連性になってるんですね。実際アメリカ戦闘があったわけじゃないですけれども、あそこは日本が戦争を継続するための重要な地点であるから、次に狙われる可能性はあったわけです。アメリカ軍は直接兵隊を叩くよりはそういった輸送船とかいうのを叩いた方がより日本の国情を変えたら効果的だというので、叩きますので、結果として、日本の敗戦にそれが近づいたということの、攻撃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成果、アメリカ軍にしたら成果になると思います。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최후의 전쟁 기지였던 제주도.
하지만 미군과 대규모 지상전이 펼쳐졌던 곳은 제주가 아닌 오키나와였다. (1945년 3월) 평화로웠던 섬 오키나와는 미군의 상륙으로 죽음의 섬이 됐다. 전투가 있었던 3개월 동안 오키나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만 명이 넘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의 지상군이 처음 상륙한 곳은 작은 마을인 요미탄촌. 이곳에는 70여 년 전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요미탄촌에 있는 작은 동굴 치비치리가마.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졌을 때 주민들이 집단 대피했던 곳이다. 요미탄촌을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치바나 쇼이치 씨. 그는 28년 전 일본의 군국주의 정신에 반대해 처음으로 일장기를 불태웠던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반전운동가다. 치바나 씨의 도움으로 취재진은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했을 때 주민 10만여 명은 전쟁을 피해 인근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제 폐잔병 3만 명까지 동굴로 밀려 들어왔다. 이 동굴에도 130여 명의 주민이 폐잔병과 함께 숨어 있었다. 일제 폐잔병은 미군에게 잡히면 남녀 모두 처참히 죽을 것이라며 집단 자결을 강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에 발각되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そのうちに当時18歳の娘さんがいました。上地春さんと非常に綺麗な人で地域からも信頼されて頭の良くて役員もするぐらいでした。この上地春さんがお母さんに「お母さん私を殺して」首を向けていく。お母さんも自分の可愛い年頃の娘が悪鬼に捕まってメタメタにレイプされて殺されるよりは一緒に死のうということでお家でから持ってきたと包丁で首を刺してます。で本当にね千葉の鎌田さんが言うんですがでそれを受けた人たちがもう終わりだということで次から次へと包丁や鎌やナイフそれもない人は石油ランプ石油を自分の体で子供たちに毛布にかけて火をつける煙が充満する中を首を切り合いしながら死んでいく結局 당시 이 동굴에서 집단 자결을 선택한 오키나와 주민은 83명. 이 차디찬 동굴에서 죽어간 사람들 중에는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와 어린이가 47명에 달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집단 자결이라는 광기에 휘말려 쓰러져간 영혼들이다. で生き延びた人たちが今でも言います。アメリカ殺されと分かればねみんな助かったはずだろうね。生きるためにガマに避難したんだからみんな助かったはずだろうね。生きる道はあったんです。それは通されてた。何によってかというと当時の日本の間違った教育です。そういった意味ではここは殺されたんだと僕たちは思っています。そういうことをこの洞窟から私たちはその当時の間違った教育の恐ろしさっていうのを学んでいます。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사탕수수로 뒤덮였던 풍요의 땅. 이곳은 태평양 전쟁으로 폐허의 땅이 됐다. 요미탄촌 사람들은 전쟁에 희생된 83명의 혼을 기리기 위해 노래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 당시 희생됐던 주민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았다. 오키나와 남부에 있는 평화기념공원. 이 공원은 태평양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6월 23일 평화기념공원에서는 추도식이 열린다. 1945년 6월 23일은 오키나와에서 미군과의 전투가 끝나던 날. 그 날을 기념해
전쟁 당시 희생됐던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다. 今日の日というのはですね、やはり我々その戦没者に対する慰霊をする、あるいは御霊に対する追悼の意を表す日。当然で沖縄の人というのは常日頃から戦争に対するいろんなことを考えてやっていますけども、年間1回の行事ですけども、今日含めて、その戦没された方々の霊を慰める。で同時に先ほど言いましたその今の平和というのは先輩方の尊い命の犠牲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平和ですので、それに対する感謝と、で先ほど言いましたこれから絶対そういうことをせないような、ことと思いをみんなが持ってこの平和公園に全部集ま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っています。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영토 내에서 유일하게 주민을 총동원해 지상전을 벌였던 곳. 전체 희생자 20만 명 가운데 오키나와 출신의 군인과 주민이 무려 12만 명이나 됐다. 희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가 오키나와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미군이 석 달 동안 쏜 포탄은 271만 발. 당시 오키나와 주민 57만 명으로 나누면 한 명에게 무려 4발이 넘는 폭격이 가해진 것이다. 오키나와는 그런 곳이었다. 20年の亡くなられてもう70年なりますので、兄弟子供たちがね、慰霊碑にあたってこの戦争をね亡くなられたみんなのね気持ちをもう平和でありますよね。どうですかね。多分感じ方は人それぞれ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やはりたくさんの人が亡くなっているので、やっぱり戦争を起こしたくないというか、平和な沖縄であってほしいなという思いかなとは思います。 추모비가 있는 한쪽에는 당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의 비석도 있었다. 한국인 희생자는 약 10,000여 명. 그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3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0년 이후로는 확인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 비석 끝부분에는 아직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빈 공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흘렀지만 오키나와는 아직 미군들의 땅이다. 일본 미군 기지의 약 80%가 오키나와에 있고 오키나와의 금싸라기 땅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오키나와 북부에 위치한 해노코 미군 기지 건설 현장. 주민들은 11년째 해상과 육상에서 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키나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基地一つ作るためにここの自然が産業面でも自然環境面でもダメなので、もう一つはここの基地は北部訓練場、キャンプハンセン、アメリカのキャンプハンセン訓練場、ここが一体となって機能する。ある面じゃ最も危険な基地、東洋にアジアにおける最も危険な基地になる可能性がある。 오키나와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역사는 제주도와 닮아있다. 아름다운 섬이지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 오키나와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고 있다. 제주도 주선마루 사건처럼 1944년 8월 오키나와에서도 미군의 공격을 받고 한 척의 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는 오키나와를 미국과의 결전 거점으로 삼기 위해 전쟁에 방해가 되는 노인과 어린이, 여성들을
본토로 옮기는 소개령을 내렸다. 나하항을 떠나 규슈로 향했던 6,000톤급 수송선 스시마마루. 당시 배에는 1,788명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아쿠세기 섬 앞바다에서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은 스시마마루는 더 이상 규슈로 갈 수 없었다. 이때 배와 함께 바다에 수장된 사람은 1,482명. 그중 어린 학생만 780명에 이른다. 国民学校初等科の3年生から高等科が原則として2年生まで、まあ一部また国民学校初等科の1、2年生もおりますが、780名の子どもたちが犠牲、そして0歳から15歳までの子どもが約1000名亡くなります。このように一度に子どもたちが、将来のある子どもたちが夢や希望を持って疎開に出た子どもたちが一度に命を失う事件というのは沖縄、日本、あるいは世界の歴史で忘れてはならない事実だ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러나 이 사건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1997년 970m 바닷속에서 발견된 스시마마루. 사람들이 이 배의 비극을 알게 된 것은 53년이 지난 그때였다. 종전 이후 이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던 일본 정부.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얼마나 더 큰 희생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子どもたちっていうのは雪が見れるとか汽車に乗れるとか夢を持って将来非常に優秀な子どもたちが学童疎開して命を落とすわけで将来なくなる。でこういう子どもたちの希望は今の子どもたちがよりよく自分の夢を実現して希望を実現してそういう社会を作ってほしいっていうのが天国にいる子どもたちの希望かなと思ってで平和な社会を作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のが犠牲の皆さんの気持ちだと思いますね。 참담했던 그때 그 전쟁의 기억.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스시마마루 기념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작은 기념관은 일본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후세에 전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취재진은 주산마루 침몰 지점에서 발견된 유골의 신원 확인과 한국인 피해자 확인을 위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후생 노동성의 명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없었다.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日本政府が今まで何をやってきたんだ。日本の本当に遺骨というのは南方施設の人たちが帰ってきてないんです。要するにお国のために従った名誉だけあげたらいいんやという、そういう発想ですから、その一つの調査として、今回の受産丸が今まで見つか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も挙げ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あともう一つ付け加えるならば、戦争というのはやはり兵士だけが戦うものではないと。今度も後方輸送の問題とかなってますけれども、一番危険なのは実は戦場よりもそういった輸送だ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を狙われるんだということも今回のあれでははっきりよくわかると思うんです。戦争は戦場だけで戦うものじゃないと。それが被害がものすごく拡散していくんだということも一つの調査として今回の受産丸発見というのは大きな意味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いかに無駄だっていうか人間の生き方と一緒の生き方としてはやっぱり自由なフリーダムな自由な、平和なそういうことが大事だっていうことはつくづく平和な日本を戦争の私に感じて思いましたね。だから戦争は負けてよかったっていう感じもないわけじゃないよね。もし帰ってりゃどういうことになったか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からね。だから
残念ながら日本は戦争に負けてよかったんだっていう、それで自由を勝ち取った、平和を勝ち取ったんだっていう思いが僕にはありますね。